벽돌책 월드컵입니다. 이거는 진짜 내 인생에 완전 빨간불 켜졌어. 당그 없네 대그 연극. 아빠랑 아들이 한 여자를 사랑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여자가 고리 대금 업자야. 네. 아빠 돈 좀 줘. 안 줘? 죽여버릴 거야. 느낌 오시죠? 뭐라는 거야? 빨리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미능사 해외문학팀 박혜진. 해외문학팀 김민경입니다. 오늘은 헤드폰 없이 자유롭네요. 다 벗어 던지고 한번 해보죠. 너무 편합니다. 네. 네, 오늘 주제는 예고 드렸다시피 벽돌책 월드컵입니다. 명언 중에 그런 게 있죠. 인간의 영혼에는 톨스토이 쪽으로 기울어지는 타입과 도스토옙스키 쪽으로 기울어지는 타입, 바로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셨나요, 대리님? 전 톨스토이 쪽으로 조금 더. 저는 도스토옙스키 쪽으로 많이. 두 작가는 동시대를 풍미한 작가이면서 러시아를 대표하는 대문호이자 항상 서로 다른 스타일로 비교 대상이 되곤 하죠. 라이벌, 세기의 라이벌. 네. 남진, 나훈아, 호날두, 메시, 뉴진스, 르세라핌. 네. 그것만큼 정말 서로 비교가 되는 비교 대상인데 첫 벽돌책 특집인 만큼 거장 중에 거장, 두 거장을 붙였습니다, 저희가 톨스토이랑 도스토옙스키 각자 대표작 하나씩 뽑아서 대결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톨스토이는 바로 안나 까레니나, 도스토옙스키는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입니다. 각각 3권짜리죠. 벽돌입니다 그야말로. 그래서 알고 읽으면 더 재밌는 작가들의 뒷얘기부터 벽돌책 읽기를 정말 힘들게 하는 줄거리 따라가기도 조금 힌트를 준비했고 각 작품별 재미 포인트도 준비해봤으니까요. 빨리 가보시죠. 순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대리님? 제가 너무 떨리니까 먼저 하시죠. 네. 가나다 순으로. 저도 너무 네. 떨린답니다. 하지만 도스토옙스키가 또 형님이기도 하고 네. 가나다 순으로도 앞이니까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도르 미하일로비치 도스토옙스키는 2021년에 탄생 200주년이었죠. 재작년에. 네. 네네. 그래서 자선병원 의사인 아버지와 신심이 깊은 어머니 아래에서 7남매 중에 둘째로 태어나요. 근데 의사였기 때문에 좀 부유한 집안이었지 않나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은 귀족도 아니고 농민도 아닌 잡계급이라고 부르거든요. 잡계급에서 태어나서 항상 좀 돈, 명예에 목말랐던 사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청년기가 돼서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작품으로 화려한 데뷔를 합니다. 작품 제목부터 도스토옙스키가 어디에 중점을 두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극찬을 받아요. 젊은 고골이다. 고골이 나타났다. 이런 얘기를 받으면서 아주 승승장구를 하는데 사회주의 혁명파 모임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 모임 이름이 페트라 옙스키예요. 그래서 거기서 불순한 의도의 서신을 읽다가 잡혀갑니다.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아요. 그래서 정말 죽기 직전에 손을 이렇게 밧줄로 묶고 두건으로 몸을 가리고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가 극적으로 풀려나요. 황제의 칙령으로 너희들 이번에 살려주겠다. 정말 죽음의 순간을 그 문턱까지 갔다 온 사람인 거죠. 그래서 8년 동안 시베리아에서 유형 생활을 합니다. 근데 그때 8년 동안 딱 한 권의 책만 읽을 수 있었는데 그게 성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무신론자의 사회주의 혁명에 가담한 젊은 청년이었다가 구구주의의 완전 신앙의 독실한 보수주의자가 됩니다. 오늘 180도 삶이 바뀐 거죠. 그리고 나서 지하로부터의 수기 같은 책을 쓰면서 작품 세계가 완전히 변하게 돼요. 죽음과 삶, 구원, 살인 이런 문제에 천착해가지고 대작들을 쓰기 시작하는데요. 그때 삶이 좀 많이 안 풀려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많이 죽고 도박 중독으로 파산을 하게 돼요. 그래서 도스토옙스키한테 소설을 쓴다는 거는 자기의 문학적인 꿈을 이루기 위한 어떤 장치가 아니고 정말 살기 위해서 글을 썼던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소설을 쓰는 재주 말고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원고를 쓰다가 죄와벌, 백치, 악령, 그리고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같은 대작을 연이어 발표를 하는데요.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1부를 쓰고 자 이제 다음 2부를 한번 구상해볼까 하던 찰나에 폐결핵으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벌써 느낌 오시죠? 미완인데 이렇게 잘 썼다고? 벽돌인데 미완이라고.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은 사실 1년 동안 유명한 러시아 잡지에 연재를 했던 소설이에요. 평생을 되게 네. 열등감에 시달리던 사람인데 그때는 정말 전 국민의 사랑을 받고 도스토옙스키가 죽을 때 정말 유례 없는 장례식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톨스토이 차례입니다. 1828년에 태어나서 1910년에 사망한 장수의 아이콘 톨스토이. 톨스토이는요, 쉽게 말하면 금수저이자 근수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금도 획득했나요? 그럼요. 근도 획득했습니다. 사실 톨스토이 하면 유년기가 행복하진 않았어요. 조실부모한 후에 본인이 가장 의지했던 할머니랑 고모마저 10대 초반에 다 세상을 떠나시고 원친척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귀족 가문 출신이었고 또 부모님이 영주였기 때문에 풍요로운 유산을 남겨주셔서 경제적으로는 이제 어렵지 않았죠. 그리고 근수저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생명력 그 자체, 혈기왕성함 이런 것들이 정말 얼굴에 다 드러나 있는 굉장히 건강한 육체를 갖고 있었다라고 해요. 외모로 뭐라고 하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 도스토예프스키 하면은 핏기가 하나도 없는 고생한 얼굴이다 이제 이렇게 실제로도 묘사하잖아요. 좀 못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작가를 외모로 좋아합니까? 작가 근육이 많아서 좋아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호랑이에 비견되는 왕성한 생명력과 건강한 풍채를 가지고 있었다. 굉장히 이제 건강했다. 그리고 나중에 대학을 진학을 하게 되는데 동양어를 전공을 하지만 대학 교육에 굉장히 또 실망을 하고 성인이 돼서 유산을 물려받은 이후에 젊은 혈기와 의욕이 앞서서 농민들을 위한 어떤 진보적인 개혁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또 이제 농민들이 되게 떨떠름하니까 또 이제 그 실패로 끝났나 봐요. 이런 이딴 젊은 시절에 좌절을 경험을 하고 굉장히 이제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방탕한 3년이라고 부르는 이 시기 동안에는 톨스토이도 도스토예프스키와 마찬가지로 도박에 손을 대고 술과 성 이런 것들을 탐닉했던 이제 시기였던 거예요. 인생 전반에서 굉장히 어떤 후회하는 시절, 고해성사 같은 개념으로 남아있는 젊은 시절에 방황했던 3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혼 이후에 문학에 전념을 하게 돼요. 그래서 비교적 이른 나이죠. 작가로 치면 사실 40대라는 나이가 이른 나이인데 이때 바로 그 유명한 전쟁과 평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소개할 안나 카레니나를 집필하면서 부와 명예, 인기 모든 것들을 다 가진 존재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가진 황금 40대를 보냈는데 50을 앞두고 갑자기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사실 갱년기가 아닌가 중년의 위기를 겪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죠. 그죠? 네. 생각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전의 30년에서 이 사람이 예술가였다면 이제는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죽음은 무엇인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 종교적인 문제에 천착하는 사상가로서의 기질을 보여주고요. 예전에 안나 카레니나랑 전쟁과 평화를 쓸 때는 탈고를 해서 원고를 줘놓고도 수정할 부분이 생각나면 식자공한테 달려가서 인쇄소에 들어가려고 하던 거를 막 빼서 고치고 했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근데. 그걸 막 다시 고치고 할 정도로 예술적 완결성에 굉장히 집착을 했었는데 이 부활의 시기에 오면 괜찮아. 큰 의미에서 뭐 다를 거 없어. 라고 할 정도로 그의 관심이 많이 옮겨져 와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아니, 80 넘어서 갑자기 집은 왜 나간 겁니까? 가출로 폐렴으로 사망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에는 극심한 부부간의 불화가 있습니다. 톨스토이가 저작권을 포기하고 그것들을 민중의 품으로 돌려주려는 이런 시도를 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인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래서 자살 소동을 벌이기도 하는 등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아지자 가출을 해서 어떤 기차 역의 역사에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끝이 영 안 좋네요. 방금 살펴보셨듯이 두 작가가 동시대를 사실 살고 있었잖아요. 둘이 7살 차이여서 흥미로운 것은 둘이 살아생전에 단 한 번도 만나질 않았다고 합니다. 묘한 라이벌 의식 같은 게 있었겠죠? 작가들이 모이는 살롱 같은 데서도 한 명이 오면 한 명이 나가고 하는 식으로 의식적인 근데 그건 도스토예프스키 생각이에요. 사실 톨스토이는 정말로 자기 자신한테밖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맞아요. 의식해서 안 만났다라기보다는 그냥 관심이 없었을 확률이 높아요. 사실 도스토옙스키는 톨스토이를 엄청 질투했어요. 저 가진 거 많은 놈. 귀족 집안에 성품도 훌륭하고 도스토옙스키보다 톨스토이가 당대에 조금 더 인정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그 안나 카레니나를 읽고는 너무 감동을 받아서 거리를 뛰어다니면서 정말 최고의 작품이다라고 찬사를 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인정도 되게 멋있네요. 그렇죠. 근데 톨스토이는 단 한 번도 인정을 하지 않았죠. 아, 도스토옙스키 작품 나 읽은 거 별로 없어. 그러다가 도스토옙스키가 먼저 죽었잖아요. 아, 죽고 나서는 부활에 도스토옙스키 작품을 읽는 장면이 나온다고 해요. 아니, 그럴 거면 살아있을 때 좀 교류를 좀 해주지. 도스토옙스키 가진 것도 없는데. 사실 일부러 이렇게 설정하라고 해도 좀 하기 힘들 것 맞아요. 같은데 귀족, 아웃사이더. 한 명은 되게 질투하고 한 명은 관심 없고. 한 명 잘생기고 근수저에 한 명 못생겼고. 잘생겼다고 하기까진 그렇고 건강했다. 왕성했다. 네. 이렇게 정도 해주죠. 그런 점들이 아직까지도 둘을 계속 라이벌로 붙이게 만든 이유인 것 같아요. 라운드 2, 작품의 줄거리를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우선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은 전혀 쪼실 필요 없어요. 단 한 줄로 요약하면 누가 아버지를 죽였나입니다. 범인은 이 안에 있습니다. 벌써 재밌으시죠? 배경은 1800년대 후반의 러시아의 한 소도시예요. 거기에 표도르 카라마조프라는 중년 아저씨가 살고 있는데 아주 망난입니다. 술, 향락, 사치, 여자에 취해서 돈은 많지만 전혀 인복도 없고 명예도 없는 방탕한 지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을 3명 낳았는데 다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어요. 완전 콩가루 집안이죠. 첫 번째 아내가 장남 드미트리를 낳고 두 번째 아내가 이반과 알료샤를 낳고 죽습니다. 그리고 이 스메르자코프라는 이상한 이름이 떨어져 있죠. 이분은 정식 부인의 소생이 아니고 원나잇으로 나온 사생아라서 사실 정식 아들은 아닙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굉장히 개판이죠. 근데 어느 날 드미트리가 아빠한테 내 돈 내놔, 우리 엄마 유산 내놔라고 서로 편지를 막 주고받는데 해결이 안 나요. 그래서 조시마 장로라는 이 소도시에서 가장 존경받는 수도승이 있는데 우리 이 앞에 가서 이 얘기 좀 하자라고 해서 여기에 온 가족이 모이게 돼요. 모여서 개판이 납니다. 그러고 며칠 후 갑자기 표도르 카라마조프가 죽습니다. 명백한 타살로 판결돼요. 머리에 둔기를 맞아서 죽었고 돈이 3,000 루블이 없어졌어요. 그랬을 때 과연 누가 죽였을까요? 이게 줄거리입니다. 금품을 노린 살인? 치정? 그래서 한 명 한 명 인물을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용의자 첫 번째, 장남 드미트리입니다. 사실은 이 집의 아들은 다 잘생겼어요. 카라마조프도 잘생겼을 확률이 있죠. 이거는 도스토옙스키가 본인의 외모를 좀 보정한 것이 아닐까 하는 의혹이 저 혼자 있어요. 용의자 1번, 드미트리. 중키의 다부진 체격이고 대위를 하다가 퇴역하고 주색 잡기와 탕진을 해서 항상 돈에 쪼들어서 좀 전전긍긍하는 편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자기 아빠랑 가장 많이 제일 닮은 닮았네.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카체리나라는 여성이 나오는데 얼떨결에 약혼을 하게 돼요. 하지만 그루셴카라는 여성을 첫눈에 반하게 되는데 이 그루셴카라는 여성이 고리 대금업자예요. 맞아요. 그리고 아빠도 그루셴카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아빠랑 아들이 한 여자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고리 대금업자예요. 네. 그래서 아버지와 표면적으로 가장 큰 갈등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라도 드미트리를 의심했겠네요. 그렇죠. 네. 모든 사람이 사실 드미트리를 의심하죠. 그래서 드미트리는 한 키워드로 요약을 하면 감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머리는 쓰지 않고 뜨거운 가슴으로만 움직이는 사내. 그런 1차원적인 쾌감이 있는 인물입니다. 두 번째 용의자는 이반, 둘째예요. 이 둘째는 그런 친구들 아시죠? 어릴 때 빨리 철이 드는 친구들. 그래서 빨리 알아채요. 우리 아빠는 망난이고 우리 엄마는 죽었고 나는 남의 집 살이를 하고 있다를 빨리 깨달은 인물이에요. 그래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대학에 가서 공부하는 것뿐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나는 신은 인정하지만 신이 창조한 세계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완전한 무신론자입니다. 내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내가 쓴 이야기 한 편을 들려줄게 라고 하는 게 그게 대신문관인데요. 이게 도스토옙스키 본인이 내 작품의 정점이다 라고 한 곳이에요. 1부 5장. 근데 도스토옙스키도 참 웃기죠. 본인은 엄청 독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무신론자를 너무 멋지게 써버리는 거예요. 본인도 아마 몰랐을 거예요. 의도하지 않았겠죠? 이 사람은 그러면 용의점이 뭐냐. 불안한 내면과 현재 아버지의 집에 살고 있는 아들은 이 아들이 유일합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반을 한 키워드로 정의를 하면 이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감성, 둘째는 이성. 네. 딱딱 맞죠. 그리고 셋째는 애기예요. 20살. 그리고 견습수도사 아시겠죠? 힐러인 거죠. 밝지 않은 눈처럼 깨끗하다 이런 묘사가 계속 나오고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는 인물이에요. 근데 자기는 몰라. 그러니까 완전 하하 세계관이에요. 그 망나니 아빠도 알료사 앞에서는 맞아. 속마음 맞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형들도 알료사 너한테는 내가 얘기해줄게 하면서 얘기를 주로 듣는 주인공이자 관찰자이기도 합니다. 근데 용의점이 뭐냐? 이 아버지와 같이 섬기던 조시마 장로가 죽어요. 그래서 갑자기 아까 그 고리 대금업자 그루셴카 있죠? 그 집에 가서 밟지 않은 깨끗한 눈 같은 알료사가 술을 마십니다. 나 오늘 술 한 잔 줘. 그날 아빠가 죽거든요. 안 먹던 술을 마셨다? 그래서 알료샤를 한 가지의 키워드로 요약하면 신성입니다. 감성, 이성, 신성 세 아들이 삼위일체를 이루고 있는 거죠. 마지막 용의자로는 스메르자코프라는 사생아가 있는데요. 아빠 집에서 요리사로 일을 하고 있고 평생을 하인인 그리고리가 거두어서 키웁니다. 작중 묘사를 보면 스메르자코프가 나오는 장면은 별 말로 안 하는데도 이 사람 뭔가 되게 꺼림칙하고 별로다 하는 느낌을 주는 인물이에요.
그리고 2반한테 이상하게 동질감을 느껴서 2반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알지 우리 둘만 무신론자잖아 이런 느낌을 주는 인물이에요. 그 용의점은 뭐냐 사실 존재 그 자체가 맞아. 아빠를 얼마나 죽이고 싶겠어요. 뿌리 깊은 원한이 있겠죠. 그쵸. 나는 사실 뱃속에서부터 자살을 하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인물이에요. 하지만 그날 간질 발작 때문에 하루 종일 방 안에서 정상적인 사고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되게 강력한 알리바이가 있죠. 그래서 스메르자코프를 상징하는 키워드는 악입니다. 아까 그 삼위일체와 아기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동네에서는 카라마조프 같은 놈 이게 욕으로 써요. 에잇 카라마조프. 그만큼 막장집인 거예요. 그래서 1권에서는 모든 등장인물들이 나와서 한 명씩 자기 소개를 하는 것처럼 긴 이야기를 해요. 그런 다음에 2권에서는 아빠가 죽은 날 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각자의 시점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3권에서는 독자한테 먼저 도스토옙스키가 범인을 알려줘요. 그래서 범인이 밝혀지고 재판이 일어나고 한 명의 아들이 감옥에 가게 되는데요. 3권이 가장 재미있고 모든 비밀이 밝혀지는 권이기 때문에 꼭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바랄게요.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의 재미 포인트를 짚어보자면 일단 이 소설은 미완성입니다. 말이 안 되죠. 이게 사실은 인트로였던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2부에서는 한 아들이 주인공이 돼서 그 아들이 혁명에 가담했다가 처형당하는 게 초안에 잡혀 있었다고 해요. 그걸 못 쓰고 죽은 거죠. 근데 미완성된 소설의 일부만 읽었는데 이렇게 완벽하다고? 소설 대통령이다. 감히 말해봅니다. 두 번째로는 종교와 구원이에요. 아까 그 작품을 정점이라고 했던 대신문관이 끝나면 조시마 장로가 제자들을 다 모아서 유언을 해요. 그게 카운터가 되는 거죠. 무신론자들이 한 말들을 알겠어. 하지만 구원받아야 돼. 라고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물과 불처럼 충돌하게 만드는 한 작품으로 썼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은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삶을 바라보는 시선에 선명도를 올려주는 작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드시 이 아들 중에서 응원하시는 분이 아마 생기실 거예요. 민경님은 어떤 사람을 응원하셨어요? 저는 이걸 지금 3번째 읽었는데 처음에 저는 2반을 응원했는데 이번에 준비하면서 읽으면서는 드미트리를 응원했답니다. 타락했네요.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돈 없네? 돈 빌리러 가자. 술 없네? 샴페인 갖고 와. 아빠 돈 좀 줘. 안 줘? 죽여버릴 거야. 너무 명쾌해요. 너무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래서 형제들 중에 누굴 좋아해? 라는 질문을 하면 그 사람이 어떤 걸 원하는지를 대충 알 수 있죠. 맞아요. 민경님처럼 인생의 여정에 따라서 맞아. 이게 바뀌기도 하고요. 인생 전반에 걸쳐서 계속 읽으면 좋다. 심지어 재밌어. 장복하세요. 누가 죽였을까요, 아빠를? 근데 안 알려드릴 거예요. 꼭 읽으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톨스토이의 대작 안나 카레니나입니다. 스테판이라는 유흥을 굉장히 좋아하는 젊은 공작이 있어요. 근데 이 공작이 바람을 피우다가 들키는 사건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난 아내가 방에서 나오지 않자 동생에게 SOS를 보냅니다. 그래서 자기 동생 바로 안나 카레니나가 오빠를 도우러 모스크바로 왔다가 자기가 불륜의 함정에 빠지는 이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과연 안나 카레니나는 바람을 피우고 행복할 수 있을까? 라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작품에 나오는 주인공들은 크게 두 덩어리로 나눌 수가 있어요. 우선 스테판의 동생 안나 카레니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안나 카레니나는 원래 이제 카레닌이라는 고위 관료의 아내였고 20살 차이가 나긴 하지만 꽤 다정한 부부였어요. 이 안나 카레니나가 기차역에서 바로 내 옆에 앉아 있었던 노부인의 아들 브론스키를 보고 빠지게 되면서 이 삼각관계가 첫 번째 러브스토리의 주가 됩니다. 두 번째는 스테판의 친구 레빈이 스테판의 처제인 키티에게 반하면서 청혼도 하고 대차게 차이고 다시 만나는 이 이야기가 맞아. 두 번째 러브스토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이제 인물 소개를 한 명씩 해드릴 텐데요. 가장 처음 소개할 인물은 이 작품의 제목이자 주인공인 안나 카레니나입니다. 불길한 징조예요. 이 말을 어디서 하냐면 처음에 왜 오빠와 함께 그 기차역을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경비원이 일을 하던 중에 기차에 치여서 사망하는 사고가 벌어져요. 근데 이제 브론스키가 그 경비원의 아내 슬픔에 빠져있는 그 사람에게 뒤로 몰래 돈을 남기거든요. 그 장면을 보고 자기도 모르게 불길한 징조예요 라고 이제 읊조립니다. 이 안나 카레니나 마음속에 저 남자를 보는 순간 뭔가 왔던 거야. 왠지 우리 둘이 사랑할 것 같아. 여기는 남매가 바람을 피우네.
안나 까레니나가 원래는 딱히 막 무도회라던가 유흥 막 이런 거 그렇게 즐기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오빠네 동네에 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사람들한테 인사할 겸 무도회를 나가는데 이 무도회에 바로 그 사람 브론스키가 옵니다. 그리고 이 브론스키가 안나 까레니나에게 마주르카라는 춤을 청해요. 이 순간 자기도 모르게 입이 귀에 걸리고 너무나 이 사람을 홀리는 매혹적인 미소를 짓고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 사람한테 마음이 활짝 열려버린 거야. 그리고 그거를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봤고 저 둘 완전 빠졌다. 단박에 알아채요. 그래서 바로 다음날 안나 까레니나가 짐을 쌉니다. 나는 일정보다 빨리 돌아가야겠어. 안 돼. 이거는 진짜 내 인생에 완전 빨간불 켜졌어. 내 아들, 내 남편 있는 집으로 가야겠어. 라고 하면서 기차를 탑니다. 그게 바로 사건의 발단이 되는 이야기죠. 그럼 그 매혹적인 남자 브론스키는 누구인가? 안나 까레니나가 기차를 타고 갔다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또 브론스키를 본 거야. 또 그래서 브론스키한테 가서 물어봐요. 아니 이 기차 우리 동네 가는 건데 도대체 어디 가시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브론스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당신이 있는 곳에 있고 싶어서 떠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전곡을 찌르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있는 곳을 떠나서 누군가와 같이 있고자 하는 욕망, 이게 사랑인데 브론스키가 정확하게 이 말 한마디로 사랑을 고백했다고 볼 수 있어요. 너무 멋진 대사예요. 브론스키는 원래가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이었거든요. 이 당시에 혼담이 오가던 키티라는 여성도 있었어요. 브론스키와 키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근데 브론스키가 키티한테 언제 청혼하지? 라는 거를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고 있는데 브론스키만 자기가 청혼해야 된다는 사실조차 몰라. 그냥 자기의 마음에 충실해서 키티가 너무 아름답고 사랑스러우니까 계속 만나러 갔던 거예요. 나쁜 남자네요. 그쵸. 자기의 욕망에만 충실한 남자. 그런 남자였죠. 근데 이 안나라는 유부녀에게 빠지고 나서 본능에 충실했던 시절을 떠나서 정말로 이 안나에게 완전히 미치는 과정을 보여주죠. 그렇다면 이 삼각관계의 다른 꼭지점에 있는 사람, 안나의 남편인 카레니는 어떤 사람일까요? 안나가 정말로 꾹꾹꾹꾹꾹 누르다가 어느 순간 어쩔 수 없이 터져나오는 울음처럼 남편에게 자기 사랑을 고백하거든요. 근데 그때 그 남편이 제일 처음 한 말이 이거예요. 체면이라는 외적인 조건을 지켜주기 바라고. 모든 걸 보여주는 대사 같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둘의 결혼 생활이 어땠는지. 그쵸. 이 사람은 원칙주의자고 자기에게 엄격하고 굉장히 이성적이에요. 그래서 안나 까레니나가 자기 오빠 도와주러 가야 돼요 라고 얘기할 때도 근데 당신 오빠 참 비난은 하지 않지만 도저히 그런 부류를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인 거죠. 근데 제가 여기 독특한 귀의 소유자라고 썼는데 안나 까레니나가 결국 그 브론스키랑 같은 기차를 타고 원래 살던 동네로 오잖아요. 그때 카레닌이 아내를 마중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 장면 너무 슬퍼. 자기를 마중 나와 있는 그 남편을 처음 보고 남편이네 반가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저 사람 귀가 저렇게 희한하게 생겼었나? 그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왜 보통 쩝쩝거리는 거 듣기 싫으면 사랑이 변했다고 하잖아요. 하물며 나를 기다리러 온 남편의 귀가 왜 저렇게 생겼지? 안나 까레니나가 아무리 자기를 억눌러도 남편에 대한 사랑이 변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서 제가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이렇게 정열적인 금지된 사랑의 삼각관계가 있고 또 한편에는 레빈과 키티의 러브 스토리가 있어요. 레빈 같은 경우에는 톨스토이의 부인인 소피아가 읽고 나서 근데 이거 레빈 당신이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가장 톨스토이를 많이 닮은 인물이고 숨은 주인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냐면 이 레빈은 미사여구를 잘 못 쓰는 사회성이 조금 부족한 이런 사람으로 묘사가 돼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봤었던 키티를 향해 수뇌보를 품는데 브론스키라는 연적이 나타났다는 것을 알고 의식하지 않은 척하면서 굉장히 의식하면서 키티에게 먼저 청혼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청혼이라는 거를 하려면 우주메림이 앞에 뭔가 있어야 되잖아. 내가 너를 언제 보고 반했고 너에 대한 마음이 어떻고 서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내 아내가 되어줬으면 했어. 정직 그 자체. 2권에서 차이고 나서 50쪽 정도 나오잖아. 풀을 하루 종일 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순수한 사람이라서 자기 감정을 막 키티한테 강요하거나 맞아. 한 번 더 확인하려거나 하지 않아요. 바로 떠나. 시골로 바로 떠나서 정신없이 풀을 베면서 키티에 대한 생각을 잊어가거든요. 그러다가 우연히 키티가 실연의 상처에 아파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다시 한번 마음이 뛰는 자기를 발견하죠. 그 이후에 하는 두 번째 프로포즈가 아주 가관이라서 제가 이따가 한번 명문장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론스키의 썸녀였고 레빈의 첫사랑인 키티는 그야말로 아름답고 순수한 순수 처녀예요. 자기가 한번 대차게 찾던 레빈을 다시 만났을 때 보통 이제 우리라면 약간 겸연쩍기도 맞아. 하고 미안한 마음이 이렇게 있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레빈이 이제 시골에서 올라왔다는 얘기를 듣고 제일 처음 하는 말이 당신의 마을에는 정말 곰이 있어요?
부산에서 왔으면 수영 잘해요? 모든 걸 사실, 보여주죠, 사실. 그죠? 키티 자체가 공작의 막내딸로 살면서 온갖 아버지의 사랑과 애정을 다 받는 티 없이 자란 딸이잖아요. 온실 속에 화초 같았던 키티가 나한테 계속 관심 있는 것처럼 하던 보론스키가 심지어 유부녀를 만나서 나를 버렸다고? 라는 것을 알고 완전 나중에 와장창 무너지는 사건을 경험하죠. 그 사건으로 인해서 또한 상처를 받았던 어떤 레빈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다시 한번 레빈의 청혼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인생 2막을 열어가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사실 저 재미 포인트는 이게 바로 안나 까레니나 더 러브 스토리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안나 까레니나를 수식할 때 19세기 러시아의 사상과 감정 모든 것들을 다 담았다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거창하게 설명을 하면 거리감이 좀 느껴지잖아요. 이게 뭐 어떤 막 사상선가? 근데 이 이야기 자체는 러브 스토리다. 그것도 불륜에 관한 이야기다. 라는 점에서 일단 몰입도가 뛰어납니다. 그래서 그 정말로 촘촘한 심리 묘사 가장 큰 매력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안나를 용서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나 자신에게 물어보면서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이 작품을 열면 제사가 있는데요. 성경 로마서에 나오는 문장으로 시작을 해요.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 과연 여기서 원수를 갚는다는 것의 의미가 뭘까? 결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진 않겠지만 사실 안나는 자기가 받아야 할 마땅한 벌을 받아요. 근데 안나가 죄를 받았다라고 해석하는 해석에 대해서 과연 나는 안나를 변호하고 싶은가? 혹은 너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거는 참 안 될 일이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안나의 인생에 관한 자기의 태도를 들여다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나를 응원하십니까? 응원도 하고 용서도 하고 영상을 준비하면서 안나를 용서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가장 아름다웠던 결론을 주신 분이 런진이 선생님이었어요. 저희 역자여서가 아니라 그분의 해설을 보고 진심으로 안나를 품을 수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약간 눈물도 났었어요. 스포가 될까봐 말은 하진 않겠지만 알려주시지 않는 건가요? 직접 안나 까레나를 읽고 나서 그 뒤에 있는 작품 해설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완벽한 독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밥 먹고 왔습니다. 다시 한번 기세 좋게! 줄거리랑 인물 대전에 대해서는 다 설명을 드린 것 같고 라운드 3 명문장 대결을 한번 가볼까요?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문장부터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나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무엇보다도 삶을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해. 삶을 그것의 의미보다도 더 많이 사랑해야 된다? 반드시 그래. 형 말대로 논리에 앞서 반드시 논리에 앞서 삶을 사랑해야 하고 그때야 비로소 나는 삶의 의미도 이해하게 될 거야. 이게 누가 한 말일까요? 한번 맞춰보시죠. 요즘 저한테 너무 필요한 말이에요. 사람이 힘들수록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에서 지적인 방식? 내가 이제 이거를 이해하고 있다라는 방식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지적인 이해, 논리보다 먼저 사랑을 해야 하는구나. 사랑을 하면 비로소 그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구나 라는 이 문장이 와닿습니다. 이 말은 사실 알료사가 하는 말이에요. 알료사와 드미트리와의 대화인데 드미트리가 이렇게 막 얘기해요. 서로 싸우다가 너도 어쩔 수 없는 카라마조프야. 네 안에도 악마의 씨앗이 있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제일 큰형이 그렇게 말하는데 굴하지 않고 논리에 앞서서 삶을 사랑해야 하면은 삶의 의미는 나중에 따라오는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이제 도스토옙스키가 파괴, 파멸, 살인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신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궁극적인 이유는 사랑에 있다고 보는 거죠. 설득됐습니다. 그 다음 문장도 소개해드릴게요. 리얼리스트에게는 기적에서부터 믿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부터 기적이 나오는 것이다. 만약 리얼리스트가 일단 믿게 된다면 그는 다름 아닌 자신의 리얼리즘에 따라 기적도 반드시 인정해야 한다. 이 말이 좀 어려운데요? 뭐라는 거야? 이거는 조시마 장로가 하는 말인데 기적을 행해야지만 그게 신의 증명이 아니냐라고 믿는 무신론자들이 있잖아요. 신이 있는데 왜 기적 안 일어나? 왜 이렇게 삶에는 악이 많고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거 왜 일어나지 않아? 라고 말하니까 기적에서 믿음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일단 믿으면 거기서 기적이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네가 아무리 리얼리스트라 할지라도 네가 무신론자라도 네가 믿게 된다면 기적도 반드시 인정해야 된다. 그게 리얼리스트이기 때문에 멋진 말이죠. 두 명문장 다 신성해서 뽑아주셨네요. 살인과 파괴에 대한 문장도 많지만 기억에 남는 문장들은 이 두 개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자, 안나 카레나 소개해 주시죠. 도스토옙스키의 어떤 몰랐던 면모를 알게 해주는 그런 것들을 뽑아주셨는데 저는 역시 톨스토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 러브스토리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문장들을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준마는 낙인으로 알고 사랑에 빠진 젊은이는 눈빛으로 알지.
이게 그 바람둥이 스테파니 레빈한테 처음에 하는 말이거든요. 너 우리 처제 만나러 왔지? 눈빛 보면 다 알아 라고 하는 말인데 나중에 이 말을 브론스키에게도 하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 빠진 어떤 청년들이 그 눈빛부터 바뀌는 그 대목 무도회 얘기하면서 저희가 사랑에 빠진 사람은 그냥 보면 알 수 있다고 딱 사랑에 빠져서 다른 사람의 시선이 보이지 않는 그 단계에 대한 아름다운 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아까 저도 보면서 많이 웃었던 대목입니다. 맞아. 왜 레빈이 처음에 키티한테 프로포즈 할 때 내 아내가 되어주었으면 해서 이렇게 너무나 직설적으로 프로포즈 한 걸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레빈과 키티가 다시 재회를 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할 때 레빈이 이벤트를 준비합니다. 이게 이벤트인가요? 왜 우리가 이별하고 나서 상태 메시지 시옷 뭐 리얼 히읗 이렇게 저기 막 쓰는 거 있잖아요. 초성으로 마음 이렇게 전하기. 비읍 기억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의 원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읽어주시죠. 네. 레빈이 말하면서 머리 글자를 썼다. 당그 없네 대그 영그 거뜻 뜻. 이 글자는 이런 뜻이었다. 당신이 그럴 수 없다고 내게 대답했을 때 그것은 영원히 그럴 거라는 뜻이었습니까? 아니면 그때만 그럴 거라는 뜻이었습니까? 미치겠다. 당신이 나랑 결혼할 수 없다고 했을 때 그게 그때만 그럴 거라는 뜻이었습니까? 영원히 그럴 거라는 뜻이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키티가 또 이걸 해석하지 못하는데 이 사이 이건 영원히 같은데 이렇게 알아맞혀요. 그러면서 이렇게 답을 하죠. 당지일 잇용 당신이 지난 날의 일을 잊고 용서해 주기를. 이거 근데 서로 대화가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냥 하고 싶으면 트위터잖아요, 이거. 보기 보내는 수신호 아닙니까? 이게 명문장입니까? 안 나가지고. 이게 이 사람의 성향을 되게 말해주지 않나요? 그렇긴 해요. 그쵸? 진짜 속이 터지죠. 이게 재밌었던 것은 톨스토이가 실제 이런 식으로 프로포즈를 했대요. 어쩐지 아까. 이게 실화에서 나오는 그 파워가 있어. 이걸 지어내기는 좀 힘들잖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벤트를. 이렇게 결혼했는데 그렇게 저작권 분쟁으로 난리가 나서 악처가 되었다 하는 결혼의 어떤 현실적인 면모까지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저희가 한번 키워드를 뽑아서 맞아요. 자유롭게 토론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뭡니까? 톨스토이는 보편성, 도스토옙스키는 특수성. 그러니까 톨스토이가 전 연령 관람가. 영화로 치면은 1000만 관객 영화인 거죠. 어디에서든 말할 수 회사, 가족, 뭐 그 영화 참 좋더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영화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고 도스토옙스키는 넷플릭스 드라마인데 시즌 10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즌 또 봐야 돼, 또 봐야 돼 하면서 모두가 욕하면서 보는 영상이라고 비유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거기 나오는 등장인물들도 정상적인 인물이 잘 안 나옵니다. 백치, 살인자, 술주정뱅이, 무신론자, 지하철 1호선의 광인들 같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어쩐지 이거 내 얘기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 작품 세계죠. 톨스토이와 도스토옙스키가 각자 다른 방식으로 신을 믿었잖아요. 그걸 키워드로 요약을 해보면 톨스토이는 사랑인 것 같아요. 도스토옙스키는 구원. 톨스토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품뿐만 아니라 인생 자체로 관심사를 옮겨와서 종교적으로 핍박받거나 혹은 박해받는 사람들을 위해 내 책에 인쇄 수익을 기꺼이 기부하겠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박애주의적인 행보들을 펼치거든요. 그러니까 비단 작품뿐만 아니라 삶 자체가 사랑을 실천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근데 도스토옙스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렇게 나눠주고 뭐 할 그런 형편이 되지 않고 오로지 본인을 구하기 위해서 소설을 쓴 사람이에요. 소설에서 구원을 받고 또 소설을 구원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시각에서 보면 사실 되게 의문점이 있었던 게 있었어요. 예를 들면 톨스토이가 자기가 지중대도 기꺼이 농민들과 함께 풀을 베잖아요. 근데 과연 농민들이 풀을 베고 있는 저 지주를 편하게 생각했을까? 사장님이 맞아. 우리 자리에 와서 막 오탈자를 고치고 있어요. 돼지꼬리 땡냐 같이 해줄게. 하루 종일 해, 하루 종일. 하루 종일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해. 그래서 불편했겠죠. 아마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톨스토이가 했던 말 중에 도덕적인 완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완성으로 가는 그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톨스토이도 자기의 이런 행보들이 어떤 면에서는 비판을 받을 수 있고 또 충분치 않다라는 것도 알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완성을 향해 끊임없이 자기를 단련하면서 갔던 그 과정에 대해서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루 종일 풀 빼다 온 귀족 지주가 이제 소설 한번 써볼까? 이게 과연 멋질까요? 아니면 난 이거밖에 없어. 벼랑 끝에 도박 중독 빚에
빚에 시달리는 사람이 한 줄 한 줄 피땀 흘려 써내려가는 소설이 멋있을까요? 근데 여러분의 판단에 도박할 맡깁니다. 시간에 소설을 쓰는 건 어떨까요? 도박에 왜 끊지 못하는 빠졌냐면 걸까요? 톨스토이도 자기를 변호하는 톨스토이 말을. 방탕의 상이야. 롤렛에서 아주 사셨다던데 톨스토이도. 아 그리고 그 다음에 풀 베면 무슨 소용입니까? 약간 다른 사랑도 있어. 톨스토이가 또 약간 성욕이 강했대요. 또 다자녀예요, 굉장히 톨스토이가. 하여튼 여러 가지 의미에서의 사랑. 여러 사랑을 아, 했네요. 네. 네.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우리가 이제까지 했던 이야기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종 관심사?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스토옙스키는 문학을 통해 구원받으려고 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작가였고, 톨스토이는 결국 내가 최종적으로 멋들어지게 해봐야 될 것은 작품이 아니라 삶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인생을 한번 멋있게 잘 살아보고자 했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톨스토이한테 소설은 케이크 위에 올라가는 딸기 토핑 같이 삶을 더 완전하게 해주는 빠진 퍼즐 조각 같은 거면, 도스토옙스키는 동아줄인 거예요. 간질병 환자에 도박 중독에 뭐 집은 파산했고 사형수였고, 하지만 이 사람한테 딱 하나 있는 거는 그 아름다운 문학이었던 거죠. 그게 이제 팬들을 미치게 하는 요소죠. 불행서사 이런 게 또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는 덫이되잖아요. 어떤 의미인지 되게 정확하게 공감을 하는 게, 도스토옙스키가 특히나 이제 동아시아에서 인기가 맞아요. 많잖아요. 왜냐면 우리 이미 유교가 유교보인데 계속 어떤 도덕률이라던가 윤리적 관점을 이야기하는 톨스토이보다는 도스토옙스키가 주는 쾌감, 짜릿함, 어둠 이런 거 되게 많이 끌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은 저희가 이걸 준비하면서 음. 정말 많은 책, 논문, 강의까지 맞아요. 들었잖아요. 그러면서도 제가 내린 결론이랄까? 그건 딱 하나예요. 어떤 사람도 톨스토이와 도스토옙스키 중에 누가 더 낫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오늘 결론을 내리는 게 좀 되게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하루 종일 이거 해야 네.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선생님들이 달아주시는 댓글로 승부를 한번 가려보려고 하는데요. 더 마음이 끌리는 쪽으로 댓글을 달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필살 어필 한마디씩 하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어필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예술 작품을 읽으시든 언더독에 끌리시는 분들, 아니면 서브병에 걸려 계신 분들, 아니면 아이돌로 치면 정말 사건 사고 많이 일으키는데 끼가 넘치는데 사회면에도 나오고 검색어 1위 하는 사람 품으시는 분들, 비극적인 결말 좋아하시는 분들, 그렇게 언더독에 끌리시는 분들에게는 도스토옙스키가 확실한 만족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언더독이라고 쓰겠습니다. 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재밌다. 어떤 분들이 읽어도 일정 이상의 재미를 보장하는 소설이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예전에 김영하 소설가께서도 무인도에 간다면 꼭 한번 가지고 가고 싶은 책에 안나 까레니나를 꼽으면서 재미있기 때문이라고 하셨잖아요. 3권이라는 분량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빨리 거의 페이지 턴오버는 넘어가고, 그리고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이야기해도 정말 수다 중에 나오는 것처럼 풀어낼 수 있는 게 톨스토이의 매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아까 내가 안나와 브론스키 그리고 레빈의 이야기에 끌렸는데 그 감정선을 좀 더 따라가 보고 싶으시다면 톨스토이를 선택하시기를 과감하게 추천드립니다. 네. 세계문학전지 벽돌책 월드컵을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저는 승패를 떠나서 꼭 한번 끝까지 읽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찍었어요. 선생님들 진짜 약속, 멋진 모습 보여주세요. 정말 읽어도 후회하지 않을 작품으로만 가져왔기 때문에 이 많은 설명들을 같이 음미하면서 꼭 완독 길을 걸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찍었습니다. 저도 해문전 월드컵 준비했던 것 중에서 가장 떨렸던 것 같아요. 맞아요. 왜 비교하기가 그렇게 어려웠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저는 두 사람이 그렇게 닮은 점이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굉장히 다른 결을 갖고 자기만의 작품 세계를 펼쳤던 사람들이고, 이 둘이 너무 멋있고 라이벌 양강구도를 갖는 게 너무 즐거우니까 이 두 사람 이렇게 붙이지만, 사실 두 사람 다 자기만의 바이브로 자기만의 인생을 펼쳤던 사람들이라서 이 두 작품을 모두 한번 흠뻑 빠져서 읽어보시면 비교보다 더 큰 나만의 메시지를 찾는 기쁨을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세문토토는 어떤 작품이 우승작이 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번에 당첨되신 분들께는 두 작품 중 한 작품에 3권을 다 보내드리니까요. 통째로 다 네. 보내드립니다. 꼭 완독하라는 뜻에서 보내드리는 거니까요. 역대급 선물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작품이라서 좀 아쉬운 분들이 있으셨을 텐데, 반응이 좋으면 저희 세계문학 전집의 벽돌책이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요. 뭐 데카메론, 신고, 레미제라블. 네, 레미제라블.
네, 2탄도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